1952년 10월 강원도 철원. 해발 395m, 작은 고지 하나를 놓고 두 나라가 맞붙었습니다. 한국군 3,500명대, 중공군 3만 명, 12일간 9번의 공격. 포탄이 빗발치고 땅이 하얗게 변할 때까지 첫날 밤 120명의 중대원 중 60명이 쓰러졌습니다. 탄약은 1인당 8발만 남았고 물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21살 청년은 어머니께 쓴 편지를 품에 안고 쓰러졌고 19살 약혼자는 탄약 상자를 끌다 숨을 거뒀습니다. 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 고지를 잃으면 철원이 뚫리고 철원이 뚫리면 서울로 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3,500명이 3만 명을 막아낸 12일간의 기록.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기록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대한민국 만세로 응원해주세요. 국방연대기 시작합니다. 1952년 10월 14일 새벽 3시 강원도 철원 북방 395 고지. 포탄이 빗발치는 가운데 박정호 소위는 참호 바닥에 몸을 웅크렸다. 귀가 찢어질 듯한 폭음과 함께 흙먼지가 얼굴을 덮쳤고 입안에는 화약 냄새가 가득 차올랐다. 손에 쥔 M1 소총은 땀으로 미끄러웠고 심장은 가슴을 찢을 듯 뛰었다. 철원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 고지는 해발 395m, 정상부 폭은 200m에 불과한 좁은 능선이었다. 양쪽은 가파른 절벽이고 오를 수 있는 경사면은 정면 하나뿐이었다. 이 고지를 놓고 한국군 제9사단과 중공군은 이미 나흘째 혈전을 벌이고 있었다. 고지 정상은 폭격으로 나무 한 그루 남지 않았고 바위조차 산산조각이 났다. 참호는 무너지고 다시 파기를 반복했으며 흙은 피와 화약으로 검게 변해 있었다. 박소희는 부산 출신 24살,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교사가 되려던 청년이었다. 하지만 전쟁이 터지자 학도병으로 입대했고 2년 만에 소대장이 되어 이 지옥 같은 고지를 지키고 있었다. 참호한 부하들은 대부분 20살 전후의 어린 병사들이었다. 경북 안동에서 온 김철수 상병은 21살, 집안의 장남으로 홀어머니와 어린 동생 둘을 두고 왔다. 전남 광주에서 온 이영수 일병은 19, 약혼녀가 있었고 전쟁이 끝나면 결혼하기로 했다. 충남 대전에서 온 박민호 병장은 23, 6개월 전 백골부대에서 전속되어 온 고참이었다. 모두 고향의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을 두고 온 아들들이었다. 소대장님, 적 병력 약 2개 대대 규모 정면으로 접근 중입니다. 관측병의 보보가 들려왔다. 박소희는 참호 밖을 내다봤다. 어둠 속에서 중공군의 나팔 소리가 들려왔고 수백 개의 인형이 고지를 향해 기어오르고 있었다. 적들은 횃불을 들고 올라왔고 그 불빛이 능선 아래를 붉게 물들였다. 아군은 1개 중대 120명, 적은 최소 800명. 탄약은 1인당 60발씩 남았고 수류탄은 3개씩이었다. 중박격포탄은 이미 바닥났고 중기관총도 이정중 일정이 파손되어 있었다. 중대장 김대위의 명령이 무전으로 전해졌다. 각 소대 적 100m 접근 시까지 대기. 사격 개시 명령 있을 때까지 발포 금지. 박소희는 부하들을 돌아봤다. 김철수 상병은 총을 꽉 쥐고 있었고 손가락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영수 일병은 입술을 깨물며 떨고 있었으며 철모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박민호 병장은 침착하게 탄창을 확인했고 총검을 꺼내 나를 쓸어봤다. 이들 대부분은 전투 경험이 6개월도 안 되는 신병들이었다. 중공군은 점점 가까워졌다. 80m, 60m. 어둠 속에서 적들의 발소리가 들려왔고 돌이 굴러떨어지는 소리, 철모가 부딪히는 소리가 섞였다. 박소희의 손에서 땀이 흘렀고 등줄기를 타고 내려갔다.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심장 박동이 귀에 들렸다. 40m, 30m. 중대장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전 중대 사격 개시. 일제히 총성이 울렸다. 박소희도 방아쇠를 당겼고 M1 소총이 불을 뿜었다. 탄피가 튀어나가며 쨍그랑 소리를 냈고 화약 연기가 코를 찔렀다. 총신이 뜨겁게 달아올랐고 손바닥에 열기가 전해졌다. 앞쪽에서 비명이 들렸고 중공군 몇 명이 쓰러졌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나팔 소리가 더 크게 울렸고 적들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수류탄이 터지며 흙과 돌이 튀었고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김철수 상병이 소리쳤다. 탄약 떨어짐이라. 박소위는 주변을 살폈다. 전사한 전우들의 시신 옆에 탄약이 흩어져 있었다. 그는 기어가서 탄장을 주었고 다시 사격을 계속했다. 옆에서 박민호 병장이 중기관총을 쏘고 있었고 총구에서 불꽃이 끊임없이 튀었다. 탄띠가 쏟아져 나갔고 탄피가 산처럼 쌓였다. 30분이 지나자 첫 번째 공격이 물러갔다. 중군군은 수십 구의 시신을 남기고 후퇴했다. 능선 아래는 시체로 뒤덮였고 신음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다. 하지만 아군도 15명이 전사했고 20명이 부상을 입었다. 박소위의 소대는 30명 중 5명이 죽었다. 이영수 일병은 왼쪽 어깨에 총상을 입었지만 후송을 거부하고 참호에 남았다. 소대장님, 괜찮습니다. 오른손으로도 쏠 수 있습니다. 박소위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상자들은 붕대를 감고 다시 전투 위치로 돌아갔다. 의무병은 이미 전사했고 서로 상처를 감아주는 수밖에 없었다. 멀리서 다시 나팔 소리가 들렸다.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그는 시계를 봤다. 새벽 4시 30분. 동이 트려면 아직 2시간이 남았다. 탄약은 1인당 30발로 줄었고 수류탄은 1개씩 남았다. 중대장의 무전이 들어왔다. 지원 불가. 우리가 버텨야 한다. 대대장님 말씀이시다. 이 고지를 잃으면 철원이 뚫린다. 박소희는 부하들을 보았다. 모두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다. 김철수 상병이 말했까. 소대장님, 끝까지 가겠습니다. 박민호 병장도 고개를 끄덕였다. 박소희는 총을 들어 올렸다. 중공군이 다시 밀려왔다. 이번에는 더 많았다. 1000명은 좁히 넘어 보였고 고지 전체가 적으로 뒤덮이는 것 같았다. 총성이 다시 울렸고 비명과 폭음이 뒤섞였다. 박소희는 방아쇠를 당기며 생각했다. 이 고지를 지키지 못하면 철원이 무너진다. 철원이 무너지면 서울로 가는 길이 열린다. 그는 이를 악물고 계속 쐈다. 옆에서 김철수 상병이 쓰러졌다. 가슴에 총을 맞았다. 박소희는 그를 부르며 다가갔지만 김상병은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다. 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이 떨어졌다. 어머니께라고 쓰인 봉투였다. 박소희는 편지를 주워 품에 넣었다. 그리고 김상병의 총을 들어 다시 쏘기 시작했다. 새벽 5시 두 번째 공격도 막아냈다. 하지만 중대원은 절반으로 줄었다. 60명이 죽거나 다쳤다. 박소희의 소대는 이제 18명만 남았다. 탄약은 바닥났고 수류탄도 없었다. 그는 하늘을 봤다. 동쪽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멀리서 또다시 나팔 소리가 들렸다. 세 번째 공격이 오고 있었다. 세 번째 공격은 새벽 5시 15분에 시작됐다. 이번에는 중군군이 세 방향에서 동시에 올라왔다. 정면뿐 아니라 좌우 측면까지 포위하려는 움직임이었다. 박소희는 남은 병력을 재배치했다. 18명을 3개조로 나눠 각 방향을 맡게 했다. 하지만 1개조당 6명으로 수백 명을 상대해야 했다. 탄약은 1인당 20발 남짓, 수류탄은 이미 다 떨어졌다. 박민호 병장이 중기관총 앞에 앉았고 남은 탄띠를 확인했다. 200발 정도였다. 이영수 일병은 부상당한 왼팔을 천으로 동여맨 채 오른손으로 총을 쥐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중군군의 나팔 소리가 세 곳에서 동시에 울렸다. 적들은 이번에는 더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일부는 박격포로 견제 사격을 하고 일부는 기관총으로 엄호하며 보병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박소희는 정면을 맡았고 좌측은 박민호 병장, 우측은 부소대장 최하사가 지휘했다. 충성이 사방에서 터져나왔다. 화약 연기가 참호를 가득 채웠고 숨쉬기가 힘들었다. 박소희는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쏘았다. 탄약을 아껴야 했다. 조준경으로 적을 확인하고 방아쇠를 당기고 다음 표적을 찾는 동작을 반복했다. 손가락이 굳어서 감각이 없었고 총신은 너무 뜨거워 만질 수 없었다. 좌측에서 박민호 병장의 중기관총이 불을 뿜었다. 타다다닥 소리가 계곡에 울려 퍼졌고 탄피가 우수수 쏟아졌다. 중군군 10여 명이 쓰러졌지만 그 뒤로 더 많은 적이 올라왔다. 박 병장이 소리쳤다. 탄띠 교환. 부사수가 새 탄띠를 넣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장전되지 않았다. 그 짧은 순간 중공군 여럿이 참호 20m 앞까지 접근했다. 박 병장은 권총을 빼들고 쏘기 시작했다. 한 발, 두 발, 세 발. 적 2명이 쓰러졌다.
나머지는 수류탄을 던졌다. 폭음과 함께 흙이 튀었고 부사수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박병장은 홀로 중기관총을 다시 작동시켰다. 손가락에서 피가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다. 우측에서는 최 하사가 병사 5명과 함께 버티고 있었다. 적은 50명이 넘었다. 최 하사는 갑인 소총을 쏘며 후퇴 명령을 내렸다. 병사들은 한 명씩 뒤로 물러나며 교대로 엄호 사격을 했다. 하지만 중공군 하나가 참호 안으로 뛰어들었다. 백병전이 시작됐다. 최 하사는 총검으로 적을 찔렀고 옆에서 병사 하나가 삽으로 적의 머리를 내리쳤다. 피가 튀었고 신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또 다른 적이 뛰어들었다. 이번에는 병사 한 명이 칼에 찔렸다. 그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박소희는 우측 상황을 보고 결정을 내렸다. 정면 병력 2명을 우측으로 보냈다. 이제 정면은 그와 이영수 일병 그리고 병사 둘만 남았다. 중공군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다. 정면으로 100명이 넘는 적이 한꺼번에 돌격해왔다. 박소희는 탄창을 갈아 끼우며 계산했다. 남은 탄약 15발, 적은 100명. 불가능했다. 하지만 쏘는 수밖에 없었다. 그는 방아쇠를 당겼다. 한 명 쓰러졌다. 또 쏘았다. 한 명 더 쓰러졌다. 이영수 일병도 오른손 하나로 총을 쏘고 있었다. 반동 때문에 총이 흔들렸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계속 쏘았다. 적이 30m까지 접근했다. 박소희의 탄창이 비었다. 그는 전사한 전우의 총을 주어 다시 쏘기 시작했다. 20m. 이영수 일병의 총도 멈췄다. 그는 총검을 빼들었다. 15m. 박소희는 마지막 한 발을 쏘고 총검을 뽑았다. 10m. 중공군이 참으로 뛰어들려는 순간 좌측에서 박민호 병장의 중기관총이 회전하며 정면을 쏘았다. 타다다닥 소리와 함께 중공군 서너 명이 한꺼번에 쓰러졌다. 나머지는 잠시 주춤했다. 그 틈에 박소희는 죽은 전우들의 탄창을 긁어모았다. 20발쯤 냈다. 다시 장전하고 쏘기 시작했다. 새벽 6시 세 번째 공격이 물러갔다. 중공군은 이번에 109가 넘는 시신을 남겼다. 하지만 아군 피해도 컸다. 중대는 이제 40명밖에 남지 않았다. 박소희의 소대는 12명으로 줄었다. 우측 전투에서 병사 3이 전사했고 최 하사도 칼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 좌측에서는 박민호 병장의 부사수가 죽었다. 정면에서는 이영수 일병이 오른쪽 다리에도 총상을 입었다. 그는 이번에도 후송을 거부했다. 박소희가 물었다. 영수야, 괜찮겠나? 소대장님, 아직 쏠 수 있습니다. 이영수 일병은 참호 벽에 기대 앉아 총을 들어 올렸다.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여전했다. 박소희는 남은 병사들을 봤다. 모두 피투성이었다. 얼굴에는 흙과 화약과 땀이 뒤섞여 있었다. 눈은 충혈되어 빨갛게 변했고 입술은 갈라져 피가 맺혔다. 하지만 아무도 무너지지 않았다. 중대장의 무전이 들어왔다. 각 소대 탄약 현황 보고하. 박소희는 남은 탄약을 확인했다. 소대 전체 합쳐 100발 정도였다. 1인당 8발꼴이었다. 중기관총 탄띠는 1개, 100발 남았다. 그는 무전기에 대고 보고 있다. 2소대 탄약 100발 보유. 병력 12명. 다른 소대도 비슷했다. 1소대 90발에 병력 14명. 3소대 80발에 병력 14명. 중대장이 말했다. 본부에 긴급 지원 요청했다. 1시간 내 탄약 공중 투하 예정이다. 그때까지 버텨라. 1시간. 박소희는 시계를 봤다. 새벽 6시 10분, 7시 10분까지 버텨야 했다. 하지만 탄약은 100발. 중공군이 또 1000명을 보내면 막을 수 없었다. 그는 남은 병사들에게 말했다. 탄약 아껴라. 한 발도 헛되이 쏘지 마야. 30m 안으로 들어온 놈만 쏜다.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민호 병장이 중기관총을 점검했다. 총신이 과열되어 삐걱거렸다. 식히려고 물을 부었지만 물도 거의 떨어져 있었다. 그는 자기 수통을 비워 총신에 부었다.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증기가 피어올랐다. 동쪽 하늘이 점점 밝아졌다. 어둠이 걷히자 고지 아래 풍경이 보였다. 능선은 중공군 시체로 뒤덮여 있었다. 300군은 좋게 넘어 보였다. 하지만 멀리서 또다시 적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이번에는 더 많았다. 1500명쯤 됐다. 나팔 소리가 다시 울렸다. 네 번째 공격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네 번째 공격은 이전과 달랐다.
중공군이 먼저 박격포 집중 사격을 퍼부었다. 포탄이 고지 정상에 떨어지며 흙과 돌을 투겼다. 참호가 무너졌고 병사 둘이 흙더미에 깔렸다. 박소위는 기어가서 그들을 끌어냈다. 한 명은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다리가 부러져 있었다. 포격은 10분간 계속됐다. 귀가 멍멍했고 눈앞이 흐려졌다. 참호 곳곳이 무너져 내렸고 방어선에 구멍이 뚫렸다. 박민호 병장의 중기관총도 흙에 묻혔다. 그는 필사적으로 흙을 파내며 총을 꺼냈다. 총신에 흙이 끼어 있었다. 그는 천으로 닦아내며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 다행히 격발은 됐다. 포격이 멈추자 중공군이 일제히 돌격했다. 이번에는 정면에 1000명, 좌우 측면에 각 250명씩 배치했다. 완전 포위였다. 박소희는 남은 병력을 재배치했다. 정면에 6명, 좌측에 박민호 병장 포함 3명, 우측에 3명, 탄약 100발을 나누어 1인당 8발씩 배분했다. 중기관총 탄띠 100발은 박민호 병장이 맡았다. 박소희는 병사들에게 명령했다. 50m 안으로 들어온 놈만 쏘아라. 한 발도 낭비하지 마라. 병사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손은 떨렸지만 총은 놓지 않았다. 중공군이 100m까지 접근했다. 박소희는 참호 밖을 내다봤다. 적들은 이번에 엄폐물을 이용하며 올라왔다. 바위 뒤, 시체 뒤에 숨으며 조금씩 전진했다. 80m, 60m. 박소희는 방아쇠에 손을 올렸지만 쏘지 않았다. 탄약을 아껴야 했다. 50m까지 기다렸다. 땀이 눈에 들어가 따가웠지만 손으로 닦을 여유가 없었다. 45m. 중공군 하나가 바위에서 튀어나왔다. 박소희는 방아쇠를 당겼다. 적이 쓰러졌다. 남은 탄약 7회. 좌측에서 박민호 병장의 중기관총이 울렸다. 타다다닥 소리가 짧게 터졌다. 5초 사격, 10발 소모. 중공군 서너 명이 쓰러졌다. 박 병장은 즉시 사격을 멈추고 다음 표적을 기다렸다. 탄띠를 아껴야 했다. 우측에서도 총성이 들렸다. 병사 셋이 교대로 쏘고 있었다. 한 명이 쏘면 나머지 둘은 장전하고 다시 교대했다. 적은 계속 밀려왔다. 40m, 30m. 박소희는 2발을 더 쏘았다. 남은 탄약 5발. 이영수 일병도 참호벽에 기대앉아 쏘고 있었다. 부상당한 다리를 질질 끌며 자세를 잡았다. 한 발 쏘고 조준하고 또 한 발. 그의 총도 곧 멈췄다. 탄약이 떨어진 것이었다. 중공군이 20m까지 접근했다. 박소희는 남은 탄약을 확인했다. 5발. 그는 한 발씩 신중하게 쐈다. 4명을 쓰러뜨렸다. 마지막 한 발이 남았다. 적은 여전히 수십 명이 올라오고 있었다. 박소희는 총검을 뽑았다. 옆에서 이영수 일병도 총검을 들었다. 다리를 절뚝이며 일어섰다. 10m. 중공군 하나가 수류탄을 던졌다. 박소희는 몸을 날려 이영수 일병을 덮쳤다. 폭음과 함께 흙이 쏟아졌다. 등에 돌조각이 박혔지만 일어섰다. 귀에서는 피가 흘렀다. 그때였다. 하늘에서 굉음이 들렸다. 박소희는 고개를 들었다. C-47 수송기가 고지 상공을 날고 있었다. 7시 10분이 아니었다. 아직 6시 40분이었다. 30분 일찍 온 것이었다. 낙하산이 펼쳐지며 상자 여러 개가 떨어졌다. 탄약 보급이었다. 상자 하나가 고지 정상 10m 앞에 떨어졌다. 하지만 나머지는 바람에 밀려 능선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중공군 진영 쪽이었다. 박소희는 이를 악물었다. 탄약 대부분을 적에게 빼앗긴 것이었다. 남은 건 단 한 상자. 그나마 고지와 중공군 중간 지점에 떨어져 있었다. 30m 거리였다. 저 상자 가져와야 합니다. 박민호 병장이 소리쳤다. 박소희도 알고 있었다. 저 상자가 없으면 다음 공격을 막을 수 없었다. 하지만 30m를 뛰어가려면 중공군 사경을 뚫어야 했다. 자살 행위였다. 박소희는 결정했다. 자신이 가기로 했다. 그가 참호 밖으로 나서려는 순간 이영수 일병이 총검을 집어들고 뛰쳐나갔다. 다리를 절뚝이면서도 달렸다. 박소희가 소리쳤다. 영수야! 하지만 이영수 일병은 멈추지 않았다. 중공군이 일제히 쏘기 시작했다. 총알이 빗발쳤다. 이 일병은 지그재그로 달리며 총알을 피했다. 10m, 15m. 어깨에 총알이 박혔다.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다. 20m. 다시 총알이 박혔다. 이번에는 옆구리였다. 피가 흘렀지만 계속 달렸다. 25m. 박소희는
그를 엄호하려고 마지막 한 발을 쏘았다. 옆에서 박민호 병장도 중기관총을 갈겼다. 탄띠가 순식간에 비었지만 중공군 몇 명을 쓰러뜨렸다. 이영수 일병이 상자에 도착했다. 그는 상자를 들어 올리려 했지만 너무 무거웠다. 피를 너무 많이 흘린 탓이었다. 그는 상자를 끌기 시작했다. 5m, 10m. 총알이 계속 날아왔다. 다리에 맞았다. 무릎이 꺾였지만 기어서라도 끌었다. 15m. 박소희는 참호에서 뛰쳐나갔다. 박민호 병장과 병사 둘도 따라 나왔다. 넷이서 총검을 휘두르며 중공군을 막았다. 백병전이 벌어졌다. 박소희는 총검으로 적 하나를 찔렀다. 옆에서 병사가 삽으로 또 한 명을 넘어뜨렸다. 박민호 병장은 맨손으로 적의 목을 조르며 씨름했다. 이영수 일병이 상자를 참호까지 끌어왔다. 그는 그대로 쓰러졌다. 박소희는 그를 끌어안고 참호로 뛰어들었다. 병사들도 뒤따라 들어왔다. 박민호 병장이 마지막으로 들어오며 상자를 열었다. 탄약이 가득 들어있었다. M1 소총탄 500발, 중기관총 탄띠 3개, 수류탄 20개. 병사들은 서둘러 탄창을 채웠다. 박소희는 이영수 일병을 안고 말했다. 영수야, 버텨라. 곧 의무병 온다. 하지만 이영수 일병은 눈을 감았다. 가슴에서 피가 멈추지 않았다. 박소희는 그의 맥을 짚었다. 약하게 뛰고 있었다. 아직 살아있었다. 박소희는 붕대를 꺼내 상처를 감았다. 피가 붕대를 적셨다. 중공군이 다시 돌격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탄약이 있었다. 박소희는 새 탄창을 끼우고 쏘기 시작했다. 박민호 병장도 새 탄띠를 장전하고 중기관총을 갈겼다. 총성이 다시 울렸다. 중공군이 쓰러졌다. 새벽 7시에 네 번째 공격을 막아냈다. 하지만 이영수 일병은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다. 박소희는 그의 손을 잡았다. 손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이영수 일병은 2시간 뒤 숨을 거뒀다. 새벽 9시, 5번째 공격이 끝나고 잠시 정적이 흐를 때였다. 박소희는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차가워진 손에서 온기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19살 청년의 마지막이었다.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이 나왔다. 한복을 입은 젊은 여인이 웃고 있었다. 뒷면에는 영수 오빠에게 기다릴게요 라고 쓰여 있었다. 박소희는 사진을 주머니에 넣었다. 언젠가 광주로 찾아가 전해줘야 했다. 이 일병의 시신은 참호 한쪽에 눕혔다. 전우들이 철모를 벗어 가슴에 올렸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다음은 자기 차례일 수 있다는 것을. 중대는 이제 28명만 남았다. 박소희의 소대는 8명으로 줄었다. 새벽부터 5차례 공격을 막았지만 대가는 컸다. 중대원 절반 이상이 죽거나 다쳤다. 참호는 시체로 가득했고 피냄새가 진동했다. 파리가 꼬이기 시작했고 구더기가 생겼다. 물은 거의 떨어졌고 식량도 없었다. 병사들은 입술이 갈라져 피가 맺혔고 혀가 부어올라 말도 제대로 못했다. 박소희도 마찬가지였다. 목이 타들어갔지만 마실 물이 없었다. 그는 입안에 고인 침을 삼켰다. 쓰디쓴 맛이었다. 오전 10시 중대장 김대위가 각 소대를 순회했다. 얼굴은 검게 그을렸고 왼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 그는 박소희의 참호로 왔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봤다. 김대위가 먼저 입을 열었다. 고생이 많다. 버텨줘서 고맙다. 박소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대위는 남은 병사들을 둘러보았다. 모두 녹초가 되어 있었다. 어떤 병사는 참호 바닥에 쓰러져 자고 있었고 어떤 병사는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 김대위가 말을 이었다. 대대장님께서 철수 검토 중이시다. 하지만 아직 명령은 없다. 조금만 더 버텨라. 박소희는 대답했다. 버티겠습니다. 김대위는 박소희의 어깨를 두드리고 다음 소대로 갔다. 박소희는 남은 병사들을 봤다. 박민호 병장은 중기관총 옆에서 눈을 감고 있었다. 자는 건지 기절한 건지 알 수 없었다. 다른 병사들도 비슷했다. 지난 6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못했다. 계속된 전투로 체력이 바닥났다. 박소희 자신도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다. 잠시만 눈을 붙이고 싶었다. 하지만 적은 곧 다시 올라올 것이었다. 오전 11시 6번째 공격이 시작됐다. 이번에는 중공군도 지쳐 보였다. 돌격 속도가 느렸고
나팔 소리도 힘이 없었다. 하지만 숫자는 여전했다. 800명쯤 올라왔다. 박소희는 병사들을 깨웠다. 박민호 병장은 눈을 뜨자마자 중기관총을 잡았다. 다른 병사들도 총을 들었다. 손가락이 굳어서 방아쇠를 당기기 힘들었다. 박소희는 손가락을 주물렀다. 감각이 돌아왔다. 중공군이 50m까지 접근했다. 사격 개시 명령이 떨어졌다. 총성이 울렸다. 하지만 이전과 달랐다. 총소리가 듬성듬성 났다. 탄약을 아끼는 것이었다. 박소희는 3발을 쏘고 멈췄다. 적 둘을 쓰러뜨렸다. 박민호 병장도 짧게 5초만 쏘고 멈췄다. 탄띠를 아껴야 했다. 중공군은 이 틈을 이용해 더 가까이 왔다. 30m, 수류탄이 날아왔다. 박소희는 몸을 낮췄다. 폭음과 함께 흙이 튀었다. 귀에서 윙윙 소리가 봤다. 20m, 또 수류탄이 날아왔다. 이번에는 참호 안으로 떨어졌다. 박소희는 재빨리 주워서 밖으로 던졌다. 공중에서 터졌다. 파편이 얼굴을 스쳤다. 피가 흘렀다. 10m, 백병전이 시작됐다. 중공군 하나가 참호로 뛰어들었다. 박소희는 총검으로 찔렀다. 적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또 한 명이 뛰어들었다. 박민호 병장이 삽으로 내리쳤다. 적의 머리가 깨졌다. 피가 사방으로 튀었다. 3번째 적이 왔다. 이번에는 병사 하나가 맨손으로 목을 조르며 씨름했다. 둘은 참호 바닥에서 뒹굴었다. 병사가 돌을 집어 적의 머리를 내리쳤다. 1번, 2번, 3번. 적이 움직임을 멈췄다. 정오 6번째 공격을 막아냈다. 중대는 이제 22명만 남았다. 박소희의 소대는 6명이었다. 탄약은 1인당 30발. 중기관총 탄띠는 1개 남았다. 수류탄은 5개였다. 박소희는 계산했다. 다음 공격이 오면 막을 수 없었다. 탄약도 부족하고 병력도 부족했다. 그는 중대장에게 무전을 보냈다. 철수 명령을 요청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거부였다. 대대장이 아직 고지사수를 명령했다는 것이었다. 오후 1시 병사 하나가 쓰러졌다. 총상도 아니었다. 탈진이었다. 물도 못 먹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서 쓰러진 것이었다. 박소희는 그를 깨우려 했지만 깨어나지 않았다. 맥박은 뛰고 있었다. 살아는 있었다. 박소희는 그를 참호 한쪽에 눕혔다. 오후 2시 또 한 명이 쓰러졌다. 이번에도 탈진이었다. 중대는 이제 전투 가능 병력이 20명도 안 됐다. 박소희의 소대는 4명만 남았다. 박소희 자신도 한계였다. 눈앞이 흐려졌고 다리에 힘이 없었다. 서 있기도 힘들었다. 그는 참호벽에 기대섰다. 잠시 눈을 감았다. 순간 의식이 끊겼다. 깨어났을 때는 오후 3시였다. 1시간을 잠든 것이었다. 오후 4시 7번째 공격이 시작됐다. 중공군은 이번에 전력을 쏟았다. 1,500명이 세 방향에서 동시에 올라왔다. 박소희는 남은 병사들을 봤다. 박민호 병장과 병사 둘, 넷이서 1,500명을 막아야 했다. 불가능했다. 하지만 쏘는 수밖에 없었다. 박소희는 총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방아쇠를 당겼다. 총성이 울렸다. 중공군이 밀려먹다. 파도처럼 끝없이 박소희는 계속 쐈다. 1발, 2발, 3발. 탄창이 비약가. 새 탄창을 띄웠다. 다시 쐈다. 옆에서 박민호 병장이 중기관총을 갈겼다. 마지막 탄띠였까. 총성이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탄띠가 끝났까. 박 병자는 권총을 꺼냈다. 1발, 2발. 적이 쓰러졌다. 하지만 더 많은 적이 왔다. 끝이 없었다. 오후 4시 30분. 박소희는 마지막 탄창을 비웠다. 탄약이 완전히 떨어졌다. 옆에서 박민호 병장도 권총 마지막 1발을 쐈다. 병사 둘도 탄약이 없었다. 넷은 총 1000건만 들고 참호에 섰다. 중군군이 10m 앞까지 왔다. 박소희는 총검을 쥐었다. 땀으로 미끄러웠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다. 여기서 죽는구나. 그는 눈을 감았다. 부산에 계신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살아서 돌아가지 못해서. 그때였다. 하늘에서 굉음이 들렸다. 포탄이 날아오는 소리였다. 박소희는 고개를 들었다. 포탄이 중공군 진영에 떨어졌다. 폭음과 함께 흙이 치솟았다. 적 10여 명이 한꺼번에 날아갔다. 또 포탄이 떨어졌다. 이번에는 2발이었다.
중공군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연속으로 포탄이 쏟아졌다. 10발, 20발, 30발. 고지 아래가 불바다가 됐다. 중공군은 혼비백산했다. 돌격하던 적들이 뒤로 물러났다. 포격은 5분간 계속됐다. 105mm 곡사포였다. 미군 포병대의 지원 사격이었다. 박소위는 믿을 수 없었다. 지원 포격은 오전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탄약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지금 쏟아지는 포탄은 수백 발이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중대장 김대위의 무전이 들어왔다. 전 중대, 포격 종료 즉시 역습 준비. 적이 혼란한 틈을 노린다. 박소희는 남은 병사들을 봤다. 넷뿐이었다. 역습을 하려면 병력이 너무 적었다.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다. 그는 총검을 들었다. 박민호 병장도 삽을 들었다. 병사 둘도 총검을 쥐었다. 포격이 멈췄다. 중대장의 명령이 떨어졌다. 전 중대, 돌격! 박소위는 참호에서 뛰쳐나갔다. 박민호 병장과 병사 둘도 따라 나왔다. 고지 아래로 달렸다. 중군군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했다. 포격에 놀라 대열이 무너져 있었다. 박소위는 적 하나를 보고 총검을 찔렀다. 적이 쓰러졌다. 박민호 병장은 삽으로 또 한 명을 쳤다. 병사 둘도 총검을 휘둘렀다. 중공군은 저항도 못하고 밀렸다. 다른 소대도 돌격했다. 20명도 안 되는 한국군이 수백 명의 중공군을 밀어내고 있었다. 오후 5시 중공군이 완전히 후퇴했다. 능선 아래로 물러갔다. 박소희는 참호로 돌아왔다. 숨이 턱까지 찼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박민호 병장도 옆에 주저앉았다. 둘은 말없이 하늘을 봤다. 살았다. 기적처럼 살아남았다. 박소희는 무전기를 들었다. 대대본부에 연락했다. 포병 지원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뜻밖이었다. 포병 지원?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다. 미군 측에서 자체 판단으로 쏜 것이다. 박소희는 어리동절했다. 미군이 왜 갑자기 포격을 했을까? 의문은 30분 뒤 풀렸다. 미군 연락장교가 헬리콥터로 고지에 도착했다. 그는 중대장 김대위를 만나 설명했다. 미군 정찰기가 오후 3시에 촬영한 사진을 보니 중공군 후방에 대규모 병력 집결이 포착됐다는 것이었다. 약 5,000명이 추가로 이동 중이었다. 만약 그들이 395고지를 점령하면 철원 전체가 위험해졌다. 미군 사령부는 즉각 결단을 내렸다. 보유한 포탄을 총동원해 중공군을 저지하기로 한 것이었다. 김대위는 이 소식을 각 소대에 전했다. 박소희는 듣고 나서 이해했다. 미군이 고지를 지킨 게 아니었다. 철원을 지킨 것이었다. 395 고지는 그 열쇠였다. 만약 이 고지가 뚫렸다면 5,000명의 중공군이 철원으로 쏟아져 들어왔을 것이었다. 그리고 철원이 뚫렸다면 서울로 가는 길이 열렸을 것이었다. 박소희는 전사한 전우들을 봤다. 김철수 상병, 이영수 일병, 그리고 수십 명의 이름 모를 병사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킨 이 고지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오후 6시 탄약과 식량, 물이 헬리콥터로 도착했다. 증원병력 50명도 함께 왔다. 중대는 다시 70명으로 늘었다. 박소위의 소대도 20명으로 보강됐다. 새로운 병사들은 대부분 신병이었다. 얼굴에는 긴장이 가득했다. 박소위는 그들을 봤다. 며칠 전 자신의 부하들과 같은 모습이었다. 어린 얼굴들이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여기는 지옥이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를 지키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산다. 그걸 잊지 마라. 신병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박소희는 그들에게 위치를 배정했다. 참호를 다시 정비하고 탄약을 배분했다. 박민호 병장은 새로운 중기관총을 점검했다. 탄띠도 충분했다. 오후 7시 해가 지기 시작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박소희는 능선 아래를 내다봤다. 중공군이 다시 모여들고 있었다. 이번에는 더 많았다. 3,000명은 넘어 보였다. 나팔 소리가 들렸다. 8번째 공격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탄약이 충분했고 병력도 있었다. 무엇보다 미군 포병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대장의 명령이 떨어졌다. 포병 지원 요청. 좌표 전소문가. 1분 뒤 하늘에서 포탄이 날아왔다. 중공군 집결지에 떨어졌다. 폭음이 계곡을 울렸다. 적들이 흩어졌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계속 올라왔다.
박소희는 병사들에게 명령했다. 100m까지 대기. 내 명령 없이 쏘지 마라. 병사들은 총을 겨눴다. 중군군이 접근했다. 80m, 60m. 박소희는 기다렸다. 50m. 명령을 내렸다. 사격 개시! 총성이 일제히 울렸다. 이번에는 탄약을 아끼지 않았다. 중군군이 쓰러졌다. 박민호 병장의 중기관총도 불을 뿜었다. 탄띠가 쏟아져 나갔다. 적들이 밀려왔지만 한국군의 화력이 더 강했다. 30분 후 8번째 공격이 물러갔다. 밤 8시 9번째 공격이 왔다. 이번에도 막아냈다. 밤 10시 10번째 공격 또 막았다. 중군군은 지쳤다. 공격 강도가 점점 약해졌다. 10월 15일 새벽 2시 중공군은 마지막 총공세를 준비했다. 정찰병 보고에 따르면 적은 5,000명 이상을 집결시켰다. 지금까지 중 최대 규모였다. 395고지를 반드시 점령하겠다는 의지였다. 박소희는 병사들에게 준비태세를 명령했다. 탄약을 재점검하고 수류탄을 손에 닿는 곳에 배치했다. 박민호 병장은 중기관총 2정을 모두 작동 가능하게 정비했다. 신병들은 긴장한 얼굴로 참호에 앉아 있었다. 어떤 병사는 떨고 있었고 어떤 병사는 기도하고 있었다. 중대장 김대위가 각 소대를 순회했다. 그는 병사들에게 말했다. 이번 공격만 막으면 중공군도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할 거라고 했다. 그들도 지쳤고 보급도 끊겼다고 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했다. 병사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다. 박소희도 두려웠다. 5,000명을 막을 수 있을까? 탄약이 충분해도 병력이 부족했다. 중대는 70명, 적은 70배였다. 새벽 3시 중공군의 나팔 소리가 울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소리도 섞였다. 징소리, 북소리, 함성. 적들은 사기를 높이려 했다. 박소희는 쌍안경으로 아래를 봤다. 중공군이 물결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정면, 좌측, 우측, 세 방향 모두였다. 수천 명이 동시에 올라왔다. 박소희는 무전기를 들었다. 미군 포병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 1분 뒤 포탄이 날아왔다. 하지만 중공군 숫자가 너무 많았다. 포격으로 수십 명이 쓰러져도 그 뒤로 수백 명이 올라왔다. 100m, 80m. 박소희는 사격 명령을 내렸다. 총성이 울렸다. 중기관총도 불을 뿜었다. 탄피가 쏟아졌고 화약 연기가 참호를 가득 채웠다. 중군군이 쓰러졌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60m, 40m. 수류탄이 날아왔다. 폭음이 터졌다. 신병 하나가 파편에 맞아 쓰러졌다. 옆에서 다른 병사가 그를 끌어냈다. 피가 흘렀다. 30m. 박소희는 탄창을 갈아 끼우며 쐈다. 박민호 병장은 중기관총을 좌우로 돌리며 갈겼다. 탄띠가 연기를 뿜으며 사라졌다. 20m. 중공군이 참호로 뛰어들기 시작했다. 백병전이 벌어졌다. 박소희는 총검으로 적을 찔렀다. 옆에서 신병 하나가 총검으로 또 한 명을 막았다. 하지만 경험이 없어 동작이 느렸다. 적의 칼이 그의 어깨를 베었다. 신병이 비명을 질렀다. 박소희는 그 적을 쏘아 쓰러뜨렸다. 신병을 참호 뒤로 밀어냈다. 새벽 4시 첫 번째 파동이 물러갔다. 하지만 두 번째 파동이 즉시 올라왔다. 쉴 틈이 없었다. 박소희는 탄약을 확인했다. 절반이 소모됐다. 이대로 가면 1시간도 못 버틸 것 같았다. 중대장에게 무전을 보냈다. 탄약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불가능이었다. 헬리콥터는 날이 밝아야 뜰 수 있었다. 아직 2시간은 기다려야 했다. 박소희는 병사들에게 명령했다. 탄약을 아껴 쓰라고 했다. 50m 안으로 들어온 적만 쏘라고 했다. 두 번째 파동이 몰려왔다. 박소희는 명령대로 50m까지 기다렸다. 방아쇠를 당겼다. 옆에서 박민호 병장도 짧게 5초씩만 쏘고 멈췄다. 탄약을 아꼈다. 하지만 중공군은 계속 올라왔다. 40m, 30m. 수류탄을 던졌다. 몇 개 남지 않았다. 박소희는 신중하게 조준해서 던졌다. 중공군 서너 명이 모여있는 곳에 떨어졌다. 폭음과 함께 적들이 쓰러졌다. 새벽 5시 두 번째 파동도 막았다. 하지만 탄약은 거의 바닥났다. 1인당 20발 남짓 남았다. 수류탄은 소대 전체에 3개뿐이었다. 중기관총 탄띠도 1개 남았다. 박소희는 하늘을 봤다.
동쪽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1시간만 더 버티면 헬리콥터가 올 것이었다. 하지만 중공군도 그걸 알았다. 세 번째 파동이 시작됐다. 이번에는 2,000명이 한꺼번에 올라왔다. 박소위는 남은 탄약을 확인했다. 18발. 2,000명을 18발로 막을 수는 없었다. 그는 결심했다. 탄약이 떨어지면 총검으로 싸우기로 했다. 죽더라도 여기서 죽기로 했다. 박민호 병장도 같은 생각인 듯 중기관총 옆에 삽을 놓았다. 탄띠가 끝나면 삽으로 싸울 작정이었다. 신병들도 총검을 뽑아들었다. 중공군이 50m까지 왔다. 박소희는 쏘기 시작했다. 한 발, 두 발. 신중하게 조준해서 쐈다. 적이 쓰러졌다. 하지만 그 뒤로 10배가 올라왔다. 40m. 박소희는 계속 쐈다. 탄약이 줄어들었다. 10발 남았다. 30m. 5발. 20m. 마지막 한 발을 쏘고 총검을 뽑았다. 바로 그때였다. 하늘에서 굉음이 들렸다. F-86 전투기였다. 새벽 하늘을 가르며 날아왔다. 기총소사가 시작될까. 중공군 대열에 총알이 쏟아졌다. 적들이 우수수 쓰러졌다. 두 번째, 세 번째 전투기가 연달아 날아왔다. 폭탄을 투하했다. 중공군 후방이 불바다가 됐다. 적들은 혼비백산에서 도망쳤다. 공중 지원이었다. 미 공군이 날이 밝자마자 출격한 것이었다. 새벽 6시, 세 번째 파동이 완전히 무너졌다. 중공군은 수백 구의 시신을 남기고 후퇴했다. 더 이상 올라오지 않았다. 박소희는 주저앉았다. 살았다. 또 살아남았다. 옆에서 박민호 병장도 주저앉았다. 둘은 말없이 하늘을 봤다. 전투기가 계곡 위를 선회하고 있었다. 박소희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10월 15일 오전 7시 헬리콥터가 고지에 도착했다. 탄약과 식량, 물을 가득 실었다. 증원 병력 30명도 함께 왔다. 중대는 이제 100명으로 늘었다. 박소희의 소대도 30명이 됐다. 하지만 원래 부하들은 박민호 병장과 신병 몇 명뿐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전사하거나 후송됐다. 박소희는 전사자 명단을 확인했다. 김철수 상병, 이영수 일병, 최하사, 그리고 20명이 넘는 병사들. 이틀 동안 소대원 절반 이상을 잃었다. 그는 명단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전쟁이 끝나면 그들의 고향을 찾아가야 했다. 오전 9시 대대장이 헬리콥터로 고지에 왔다. 100발의 대령이었다. 그는 중대장과 각 소대장을 모았다. 박소희도 그 자리에 있었다. 대대장은 말했다. 중공군이 후퇴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정찰 결과 적은 대규모 병력을 북쪽으로 이동시키고 있었다. 300고지 공격을 포기한 것이었다. 대대장은 병사들의 노고를 치하였다. 너희가 이 고지를 지켜냈다고 했다. 철원을 지켰고 서울로 가는 길을 막았다고 했다. 박소희는 고개를 숙였다. 치하받을 자격이 있는 건 전사한 전우들이었다. 오전 10시 중대는 고지 정비를 시작했다. 무너진 참호를 다시 팠고 전사자 시신을 수습했다. 중공군 시신도 능선 아래로 옮겼다. 수백 구였다. 박소희는 병사들과 함께 시신을 날랐다. 무거웠다. 어떤 시신은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 있었고 어떤 시신은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다. 박소희는 토할 것 같았지만 참았다. 이것이 전쟁이었다. 죽음이 일상이 되는 곳이었다. 정오, 작업이 끝났다. 고지는 다시 정리됐다. 하지만 나무는 한 그루도 남지 않았고 땅은 검게 타 있었다. 포탄 구덩이가 수십 개 패여 있었고 피와 화약 냄새가 진동했다. 박소희는 고지 정상에 섰다. 철원 시내가 내려다 보였다. 저 아랫사람들은 알까?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수백 명이 죽어가며 저들을 지켰다는 것을. 오후 1시 중공군이 다시 움직였다. 정찰병이 보고했다. 적 약 500명이 고지를 향해 이동 중이라고 했다. 마지막 공격인 듯했다. 박소희는 병사들에게 전투 태세를 명령했다. 탄약을 확인하고 사격 위치에 섰다. 이번에는 탄약이 충분했다. 1인당 200발씩 있었다. 중기관총 탄띠도 10개나 됐다. 수류탄은 1인당 5개씩이었다. 중공군 500명 정도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오후 2시 중공군이 공격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전과 달랐다. 나팔 소리가 힘이 없었고 돌격 속도도 느렸다. 적들도 지쳐 있었다.
이틀 동안 수천 명을 잃었고 보급도 끊겼다. 사기가 바닥난 것이었다. 박소희는 100m까지 기다렸다가 사격 명령을 내렸다. 총성이 울렸다. 중공군이 쓰러졌다. 박민호 병장의 중기관총도 불을 뿜었다. 적 대열이 흔들렸다. 30분 만에 중공군은 후퇴했다. 100명도 올라오지 못하고 물러간 것이었다. 오후 3시 또 공격이 왔다. 이번에는 300명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한국군의 화력 앞에 무너졌다. 오후 5시 마지막 공격이 왔다. 200명이었다. 중공군은 이제 제대로 된 공격도 못했다. 산발적으로 쏘다가 후퇴했다. 박소희는 쌍안경으로 아래를 봤다. 중공군이 완전히 철수하고 있었다. 북쪽으로 줄지어 걸어가고 있었다.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다. 오후 6시 중대장이 각 소대에 무전을 보냈다. 전투 종료 선언이었다. 중공군이 완전히 철수했다는 것이었다. 395고지는 한국군이 지켜냈다는 것이었다. 병사들은 환호했다. 하지만 박소희는 웃을 수 없었다. 너무 많은 전우를 잃었다. 김철수 상병, 이영수 일병,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21살, 19살에 죽어간 젊은이들이었다. 해가 졌다. 고지에 어둠이 내렸다. 병사들은 참호에 앉아 쉬었다. 누군가 하모니카를 불었다. 고향의 봄이었다. 구슬픈 선율이 고지에 울려 퍼졌다. 박소희는 하늘을 봤다. 별이 떠 있었까? 전사한 전우들도 저 별이 됐을까? 그는 눈을 감았다. 김철수 상병의 편지가 주머니에 있었다. 어머니께라고 쓰인 봉투, 이영수 일병의 사진도 있었다. 약혼녀가 웃고 있는 사진. 박소희는 주머니를 만졌다.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찾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안동으로, 광주로. 그들의 어머니와 약혼녀에게 전해주겠다고. 밤 10시 박민호 병장이 박소희 옆에 앉았다. 둘은 말없이 담배를 피웠다. 연기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다. 박 병장이 먼저 말했다. 소대장님, 우리 살았습니다. 박소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살았다. 기적처럼 살아남았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다. 전우들은 죽었는데 자신만 살았다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박 병장이 말을 이었다. 그 친구들 목까지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 임무입니다. 박소희는 박 병장을 봤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둘은 말없이 담배를 피웠다. 고지는 조용했다. 더 이상 총성도 폭음도 들리지 않았다. 전쟁은 끝났다. 적어도 이 고지에서는 10월 16일 아침 박소희는 고지를 떠났다. 중대는 후방으로 철수 명령을 받았다. 새로운 부대가 고지를 인계받았다. 박소희는 참호를 마지막으로 둘러봤다. 이틀 동안 지옥이었던 곳, 수십 명의 전우가 피를 흘리며 싸웠던 곳. 그는 고개를 숙여 묵념했다. 김철수 상병, 이영수 일병, 최하사, 그리고 이름 모를 병사들. 그들의 희생으로 이 고지가 지켜졌다. 박소희는 돌아서서 걸었다. 박민호 병장과 남은 병사들이 뒤따랐다. 모두 지쳐 있었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철원 후방 야전병원에 도착했다. 부상자들이 치료를 받았다. 박소희도 등에 박힌 파편을 제거했다. 귀에서 흐르던 피도 멈췄다. 의사는 고막이 손상됐다고 했다.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박소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옆 침대에는 다른 부상병들이 누워 있었다. 어떤 병사는 다리를 잃었고 어떤 병사는 한쪽 눈을 잃었다.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살아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사흘 뒤 공식 발표가 있었다. 395고지 전투에서 한국군 제9사단이 중공군 3개 사단을 격투했다는 내용이었다. 아군 전사자 520명, 부상자 1200명, 중공군 전사자 추정 3500명 이상, 12일간 9차례 공격을 막아냈다는 것이었다. 박소희는 신문을 읽으며 생각했다.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다. 김철수 상병이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생각하며 죽어간 순간, 이영수 일병이 다리를 질질 끌며 탄약 상자를 끌어온 모습, 그 하나하나가 숫자 뒤에 숨어 있었다. 일주일 뒤 박소희는 휴가를 받았다. 부산으로 갔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 품에 안겨 울었다. 어머니도 울었다. 말없이 한참을 안고 있었다. 집에 들어와 밥을 먹었다. 보리밥에 된장국이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가장 맛있었다. 박소희는 밥을 먹으며 생각했다. 고지에서 굶주리던 병사들,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 입술이 갈라졌던 전우들. 그들은 다시는 이런 밥을 먹을 수 없었다. 휴가 마지막 날, 박소희는 안동으로 갔다. 김철수 상병의 집이었다. 허름한 초가집에 홀어머니와 어린 동생 둘이 살고 있었다. 박소희는 편지를 건넸다. 어머니께라고 쓰인 봉투. 김상병이 마지막으로 품에 지니고 있던 것이었다. 어머니는 편지를 받아들고 울었다. 박소희도 고개를 숙였다. 며칠 뒤 광주로 갔다. 이영수 일병의 약혼녀를 찾았고 20도 안 된 젊은 여인이었다. 박소희는 사진을 건넸다. 한복 입은 여인이 웃고 있는 사진. 이 일병이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던 것이었다. 약혼녀는 사진을 받아들고 주저앉았다. 박소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됐다. 전쟁이 끝났다. 박소희는 그때 강원도 양구에서 전투 중이었다. 총성이 멈췄다는 소식을 들었다. 면사들은 환호했다. 하지만 박소희는 395고지를 떠올렸다. 거기서 죽어간 전우들을. 그들은 휴전을 보지 못했다. 전쟁이 끝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박소희는 북쪽을 보았다. 395고지는 저 너머 어딘가에 있었다. 하얗게 변한 고지, 백마고지라고 불리게 된 그곳. 1960년 박소희는 대위로 진급했다. 그는 여전히 군에 남아 있었다. 전쟁은 끝났지만 임무는 끝나지 않았다. 국토를 지키냐가 그것이 전사한 전우들에 대한 예의였다. 그는 때때로 395고지를 찾았다. 고지는 이제 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포탄 구덩이가 남아 있었고 참호 흔적도 보였다. 그는 고지 정상에 섰다. 바람이 불었다. 전우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1970년 395고지에 기념비가 세워졌다. 백마고지 전투 전사자 추모비였다. 520명의 이름이 새겨졌다. 김철수, 이영수, 최하사, 그리고 수백 명의 이름들. 박소희는 중령이 되어 제막식에 참석했다. 그는 비석 앞에 섰다. 전우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읽었다. 눈물이 흘렀다. 18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생생했다. 화약 냄새, 피 냄새, 전우들의 비명, 그리고 그들의 용기. 박소희는 생각했다. 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가? 답은 간단했다. 잊으면 안 되기 때문이었다. 누군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것들. 자유, 평화, 고향. 그것들은 공짜가 아니었다. 피와 땀으로 지켜낸 것이었다. 그는 비석에 손을 얹었다. 차가운 돌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영혼들이 있었다. 조국을 위해, 전우를 위해, 가족을 위해 싸운 젊은이들. 그들은 영원히 21살, 19살로 남았다. 박소희는 고지를 떠나며 뒤돌아봤다. 백마고지, 하얗게 빛나는 고지. 그곳에서 대한민국이 지켜졌다. 그곳에서 수백 명이 피를 흘렸다. 그리고 그 희생 위에 지금의 평화가 있다. 박소희는 경례를 했다. 전우들에게. 그리고 걸었다. 그들의 목까지 살기 위해.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